해당 안내문은 현재 폐쇄 조치되어 접근이 금지된 구강촌역으로 향하는 이정표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구강촌역, 경춘선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 해당 안내문을 목격하셨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주의 깊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과 이정표가 구강촌역 근처에 놓인 게 맞다면 아직까지 아무 위험도 존재하지 않으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승객이시면 2010년 12월 21일 이설되어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 전철 강촌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과 이정표가 구강촌역, 경춘선과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면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아무 위험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우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오시면 이정표가 사라졌을 수도 있으니 이정표가 사라짐을 확인하시면 다니셔도 좋습니다. 만약 해당 안내문이 보이신다면 즉시 구강촌역 이정표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귀하께서 현실의 구강촌역 근처에 계시지 않더라도 계속 나아가시면 구강촌역 역사 앞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부디 더 나아가지 마십시오. 만약 더 나아가고 싶은 충동이 드신다면 물리적 충격이라도 동원해서 충동을 억제해 주십시오. 해당 안내문은 구강촌역으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으로 놓여있는 안내문입니다. 만약 해당 안내문이 보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부디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귀하는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으로 진입하고픈 강한 충동이 들어도 부디 정신을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내문 너머로 강촌역 역사가 보인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일은 여러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2010년 10월 21일 경춘선 복선 전철 개통으로 인해 폐역 처리된 구강촌역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역은 현실의 구강촌역이 아니며 2000년대 중후반의 구강촌역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강촌역 정문에 도착하시고 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셨을 겁니다. 귀하께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이상현상에 휘말리셨을 것으로 보이며 이상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눈앞에 강촌역이 정상 영업 중이다. 휴대폰이 있다면 휴대폰을 켰을 때 데이터가 잡히지 않고 제한구역 서비스, 통화권 이탈 등의 문구가 뜬다. 만약 위 두 항목이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내문을 읽고 계시다면 빨리 강촌역을 벗어나고 국토교통 이상현상 대책기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위 두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귀하께선 해당 이상현상에서 무사히 벗어나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 탈출수칙서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술할 수칙서에 가끔 어색한 항목이나 상호 모순적인 항목이 존재합니다. 해당 항목에 대해선 귀하의 판단과 직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수칙서의 내용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합니다. 추가로 수칙서의 항목이 일부 혹은 전체가 검게 덧칠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선 수칙서의 맥락을 파악하여 자유롭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년대 후반의 시대와 맞지 않은 물건 등은 숨기고 들어가시길 권합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특히 모든 알람을 끄고 무음으로 설정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촌역 역사 내부에는 인적이 매우 한산하겠지만 누군가가 있다면 눈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이상현상 내에서 살아있는 인간은 귀하 혼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시선은 가급적 바닥을 응시하시길 바라며 선글라스가 있다면 착용한 상태에선 정면을 응시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역사 내부에서 소란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될 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낮은 확률로 역장 개체가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조심하십시오. 역장 개체는 저희 코레일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말이나 질문을 걸어온다면 적당히 대꾸하시길 바랍니다. 단, 이때 역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역 안에서 역장 개체를 피해 다니시길 권합니다. 작은 간이역이지만 그는 시력과 청력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이므로 거리를 두고 다니시면 그와의 불필요한 대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역시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역사 내부에 들어오시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표소를 슬쩍 쳐다보십시오. 낮은 확률로 매표소에 직원이 존재합니다. 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로 청량리행 무궁화호 승차권을 구매하십시오. 운임 4,700원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하시길 바라며 결제하실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그냥 지나치시길 바랍니다. 매표소에 직원이 없다면 해당 항목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승강장 내부에는 그래피티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양한 그래피티 그림들이 역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바깥쪽에는 강촌역의 자랑인 자욱한 안개가 껴있는 북한강의 모습을 담은 경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승강장 내부에 들어오셨다면 행선판을 살펴보고 청량리 방면을 파악하십시오. 이 행동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수로 다른 개체와 눈이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파악이 끝나셨다면 시선을 다시 바닥으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장에 그려진 그래피티 그림과 승강장 바깥의 풍경을 오래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는 선글라스 착용 중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5-1. 승강장에는 상술한 역장 개체가 자주 나타나며 검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확률로 귀하께선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역장을 무조건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승강장에 있다 보면 3-40분 주기로 열차가 다닐 겁니다. 이때 열차의 운행 방향, 열차 행선판, 열차 종류를 곁눈질로 살펴보고 탑승할지 기다릴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셨다면 열차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열차가 남춘선 방면에서 청량리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라면 아래 항목을 통해 탑승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6-1. 열차가 올 때 확인해야 할 정보는 기관차 여부와 종류, 객차 색깔, 행선판입니다. 기관차의 번호를 살펴보십시오. 44땡땡, 70땡땡, 71땡땡, 72땡땡, 73땡땡, 74땡땡, 75땡땡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단 7호 땡땡 호대 중 색이 붉은색 기관차는 2000년대 후반 기준 존재할 수 없는 기관차이니 열차가 도착해도 탑승하지 마십시오. 76땡땡 호대 기관차 역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관차입니다. 80땡땡, 81땡땡, 82땡땡, 85땡땡 호대 전기 기관차일 경우 비전철 구간인 경춘선에서 존재할 수 없는 기관차이니 탑승하지 말고 무시하십시오. 간혹 객차만 덩그러니 오거나 디젤 동차 혹은 전동차형 열차가 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관차 없이 객차만 운행하는 열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경춘선 기준 디젤 동차가 운행한 적은 없으며 전동차는 운행조차 불가능한 환경임을 유의하십시오. 귀하는 청량리행 무궁화호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당시 무궁화호의 객차 색깔은 주황색 혹은 빨강, 파란색의 객차만 존재했습니다. 이외에 하늘색, 짙은 초록색의 객차를 보셨다면 해당 열차는 무궁화호가 아닙니다. 당시 경춘선에선 새마을호가 전기열차로 운행된 적이 없으며 통일호는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통근열차 또한 운행된 적이 없습니다. 행선판에 무궁화호라 쓰여 있더라도 탑승해선 안됩니다. 남춘천발 청량리행 무궁화호 혹은 춘천발 청량리행 무궁화호일 경우에만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선지의 무궁화호를 탑승하고 생환된 사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역을 통과해야 하지만 드물게 열량 이상의 행선판이 없는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간 오래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차할 것이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묵념해 주십시오. 역시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6-2 무궁화호는 2010년 12월 21일부로 영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춘선 광역전철 혹은 ITX 청춘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위 항목을 준수하고 열차에 탑승하셨다면 귀하께선 높은 확률로 승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칸을 이동하면서 열차 내 승무원에게 강촌역에 매표소 직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청량리행 승차권을 구입하십시오. 운임은 4,700원이며 현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동할 때 열차 내 승객과 승무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7-1 승차권을 구입하셨다면 지정된 좌석으로 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좌석 번호를 확인할 때 부득이하게 고개를 들여야 할 경우엔 눈을 감고 고개를 올린 상태에서 눈을 잠깐 작게 떠서 번호를 빨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좌석을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착석하셨다면 창문이나 주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실 때에도 다른 승객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한 번 이용하실 때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8번째, 청량리역까지 도착하셨다면 청량리역 출구까지 고개를 숙이고 최소한의 시야만 확보한 채로 이동해 주십시오. 출구 근처까지 도착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잠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지만 눈을 뜨면 현실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계실 겁니다. 간단한 치료와 조사, 보상 절차가 끝나면 귀하는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19KO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19KO, 이름 철수와 영희, 격리 등급 안전. SCP-019KO 이하 편의를 위해 019KO로 칭합니다. 019KO는 19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019KOM은 하고 있었으며 019KOF는 불명예 도서 4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019KO에 의해 자동차, 신호등, 손가방, 목걸이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시 일대가 마비되었습니다. 1-1 019KO 격리를 위해 1차 격리 요원을 투입했으나 제압 직전 요원들이 소지한 권총을 019KOF가 인지하는 순간 투입된 요원 12명이 그 자리에서 불명예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2차 격리 요원들이 원거리에서 제압에 성공한 이후 개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소독제로 대생물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와 협조하여 언론 통제 후 대민기억 소거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019KO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019KOF가 각종 책들을 독서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따르면 피부각질, 대식세포, 대뇌와 같은 인간의 신체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단은 019KO에게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지구과학, 자동차 및 컴퓨터공학, 군사학을 포함 38개의 분야의 정보 제공은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2-1 몇 년 전 D등급 인원이 군사학을 포함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다행히도 정확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정보여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당 인원은 019KO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어가 사망하게 하였고 019KO는 해당 정보에 관해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019KOM과 019KOF는 각각 인간형 SCP 표준 격리실에 격리되며 격리실 철문 밖에는 격리의 목적 및 외부인 통제 요령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1차 격리실과 2차 격리실은 5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2차 격리실은 가로 세로 15m 크기로 완벽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2차 격리실 밖으로는 완전 무장한 경비요원이 상주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생필품과 식량은 무인 원격 로봇에 의해 전달되며 로봇의 표면에도 격리 절차가 세부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관리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관리 및 확인해야 할 것들은 격리실과 로봇에 새겨진 음각들이 지워지지는 않는지입니다. 네 번째, 격리가 실패했을 경우 타 SCP 및 동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향받은 무생물이나 인간의 경우 파괴 및 사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타 3호 실험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1차 격리실 내부로 동물, 인형, 총기, 폭탄류를 반입하려는 자는 계급과 등급 상관없이 즉시 사살해도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019KO는 두 개체로 분류되며 각 개체마다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9KOM은 신장 145cm 40kg로 약 12세의 동양계 남성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를 활용해 원격 인터뷰 결과 스스로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외형 특징으로는 더벅머리와 들창코, 주근깨가 특징이며 굉장히 악의적이고 잔인하지만 어리숙한 면이 있습니다. 영향력의 범주는 5m를 넘지 않지만 5m 안쪽으로는 거의 100% 영향 범주입니다. 019KOF는 신장 138cm, 35kg로 철수와 마찬가지로 12세의 동양계 여성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큰 눈과 갈색 포니테일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백옥같이 흰 피부가 특징입니다. 심리 상담 결과 매우 치밀하고 교활한 점이 드러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이 굉장히 많으며 영향력 범주 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1 019KO 두 개체 모두 재단에 격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육체적 성장은 없었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한 의학적 검사에 사용된 장비들은 모두 개체의 영향을 받아 기록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육안 관측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또래의 일반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보수적이고 낯선 이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개체들의 눈에 있게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두 개체는 최대 5m 이내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대상을 정하는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영향을 받은 대상은 사람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갖추며 인간과 대화 시도를 합니다.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영향을 받은 대상이 파괴되거나 죽는다면 이목구비도 함께 사라져 자세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019KO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최근 시에서 진행한 기억 소거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체불명의 소년과 소녀가 눈, 코, 입이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은 정부와 몇몇 대형 출판사와 협력하여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책에 실어 건전하고 거부감 없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19KO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하루하루 계속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대부분은 이 역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중요한 빌어먹을 좀비들에 대한 생존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물론 운 나쁘게 감염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이를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여기를 찾아왔다면 기본적인 생존 규칙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큰 소리를 내지 않을 것, 그것들의 머리를 노릴 것, 감염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니 가차없이 쏴 죽일 것 등등. 내가 남길 것은 저것들을 잘 모른다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드론 개체는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개체다. 이들의 완력과 치악력은 평범한 성인 인간과 비슷하거나 좀 약하며 무는 것은 맨살만 아니라면 우리가 봄, 가을에 입고 다니는 옷으로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들의 혈액, 타액이 눈이나 코, 입에 접촉이 된다면 감염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1-1. 드론은 제일 처치하기 쉬운 존재이며 소화기 정도의 무기만 있다면 언제든지 손쉽게 제압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머리를 공격하도록 한다. 두 번째, 사운드 콜렉터 개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개체다. 이것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와 저주파를 들을 수 있으며 약 5m 거리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인간이 숨쉬는 소리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한 번 들은 소리를 약 3일에서 5일간 유사하게 따라할 수 있다. 본능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은 마치 소리를 수집하려는 듯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2-1. 다행히도 이것들은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귀 크기를 가지고 있다.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돌멩이나 빈캔 같은 물건을 반대편으로 최대한 멀리 던져 그쪽으로 유인하는 수밖에 없다. 2-2. 청각이 매우 뛰어난 대신 시력이 나쁨으로 간혹 운 좋게 근처에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만일 그것을 목격했다면 최소 5m 이상 떨어져 매우 조심히 지나가자. 2-3. 수집할 수 있는 소리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듯하며 한 번의 수집으로 한 가지의 소리만 수집하는 거로 보인다. 따라서 던질 물건은 없고 인원이 다수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를 동시에 내어 혼란을 주는 것도 방법이다. 세 번째, 인두겁 개체는 꽤 위험한 개체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개체이다. 인두겁의 특징은 햇빛을 쬐면 외형이 살아있는 인간의 형상처럼 변하게 된다. 하지만 완전한 인간의 피부라기보다는 굳은 살에 가까운 껍데기가 형성되며 이들은 약 2일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햇빛이 잘 비추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다. 인간의 껍데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 24시간 안에 생기가 도는 사람의 피부처럼 변하며 인간 사이에 숨어들어 공격한다. 3-1. 변이가 종료된 인두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외형만 변한 것일 뿐 웃거나 울거나 화내거나 하는 등의 인간의 감정까지는 따라할 수 없다. 3-2. 간혹가다 인두겁과 사운드 콜렉터가 합쳐질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어쩌면 지금까지 겪어온 상황 중 최악의 상황일 수도. 만약 그것이 완벽하게 합쳐진다면 좀비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 인두겁을 발견하는 즉시 암막 커튼을 덮어 햇빛을 차단하거나 피부는 매우 질겨서 일반적인 날붙이 무기로는 뚫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총기류나 화염으로 제거하도록 한다.
네 번째, 루버 개체는 길게 늘어진 흐느적거리는 팔이 특징이다. 아마 과거에 존재했던 레프트 포 데드를 해봤다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 게임에서 나오던 스모커라는 좀비 개체와 매우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들은 길게 늘어진 팔로 인간을 휘감아 끌어당기고 성인 남성의 약 10배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4-1. 비정상적으로 늘어진 팔 길이 때문에 피부 같은 부위에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껴서 피부가 심각하게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어 칼이나 날카로운 날붙이로 잘라내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팔이 몸을 완전히 휘감기 전에 팔을 빼내어 잘라낼 준비만 한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다. 4-2. 도로를 지나갈 때 루버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버려진 차 밑에 숨어 들어가 긴 팔로 인간의 발목을 낚아채 납치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4-3. 이들은 하체가 발달하지 않아 기동성이 매우 느리다. 그 점을 이용하면 대응하기 쉬운 개체이니 원거리에서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다. 5 번째, 나이트 아울러 개체는 밤에만 활동하는 개체이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늑대와 유사한 울음소리를 내며 5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5-1. 밤에만 활동하는 습성 때문에 낮이나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활동할 수 없다. 고로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최대한 빨리 밝은 곳으로 이동하면 이것들이 절대로 쫓아올 수 없다. 5-2. 나이트 아울러 한 개체를 발견한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밀폐된 곳으로 숨어야 한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면 나머지 무리가 여러분을 쫓아올 것이다. 5-3. 어두운 곳에서 매우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후각이 발달했기에 숨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두운 곳에는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나도 거처를 옮기려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게 있으니 일단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간 나면 다시 남겨두도록 하겠다. 혹시나 이걸 보는 생존자가 있다면 행운을 빈다. 안녕하세요. 황국초 수의 신청하신 분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애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교무실로 가서 더 자세한 안내하겠습니다. 저 따라오시면 돼요. 제 설명이 늦었네요. 저는 3년째 황곡초등학교 교사 및 인원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무부장 박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 수의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 내에서 수의를 많이 꺼려 하시는데 이렇게 자진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일단 근무복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두었으니까 나중에 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학교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의들도 지켜야 할 수칙들이 한 몇 개 정도 있거든요. 여기 수칙서 있으니까 천천히 집중해서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에 수의 아저씨한테도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알겠다고만 하시고 안 지키시더니 아니다. 무튼 미숙지로 인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는 7일 교대로 진행됩니다. 7일 동안 학교 당직실 내에서 상주하고 교대자와 교대한 후 일주일 동안 쉬고 다시 교대자와 교대하는 방식입니다. 아마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근무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드리니 성실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업무 시간 동안 근무지 이탈은 필수적으로 박용 교무부장님께 외출권을 받고 외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단히 다른 삼가해 주십시오. 2 번째, 학교 교문과 건물 출입구는 공식적으로 평일은 오후 9시, 주말은 오후 7시에 문을 닫습니다. 문 닫기 30분 전 학교 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2-1. 만약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이 있다면
화를 내고 완력으로 끌어내도 괜찮으니 어떻게 해서든 내보내십시오. 텅 빈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한테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를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2-2 아래에 나온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해당 학생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자신이 박준영이라고 주장하는 매우 키가 크고 온몸이 창백하다 못해 하얀색인 학생, 왼손이 없고 손목이 아주 길다란 단발머리 여학생, 아기 염소가 어디 있죠? 라고 물어보는 학생, 피부 촉감이 마네킹과 유사한 학생, 동공이 붉고 손톱이 비정상적으로 긴 학생, 온몸에서 덩쿨이나 식물 혹은 버섯 등이 자라는 학생. 위에 나온 학생들의 말을 거절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상황입니다. 3번째, 학생들을 다 내보냈다고 생각을 하셔도 부디 한 번 더 꼼꼼히 학교 내부를 순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모르게 학교에 남겨진 학생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3-1 학교가 끝난 것을 모르고 남겨진 학생은 친절하게 귀가 처리하시되, 만약 담력체험 혹은 숙박을 목적으로 남은 학생들은 엄격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학생들의 인성차기 및 외형 혹은 이름을 확인하신 뒤 다음날 6학년 4반 양귀현 선생님한테 해당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번째,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주 업무가 시작됩니다. 업무는 황곡초 야간 당번 및 수의라면 무조건 지켜야 될 업무이자 명령이니 잘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공식 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의 유출은 금합니다. 5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학교 내에 있는 모든 교실 및 방들의 문단속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잠금이 안 되어 있다면 사전에 지급된 마스터키로 잠궈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마스터키의 색은 진한 붉은색이니 헷갈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6번째, 당직실 주위 2m는 항시 소금물에 절여진 백지를 두시길 바랍니다. 종이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는 종이라면 전부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여러분을 지켜드릴 방어막 같은 것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7번째, 오후 8시쯤 학교 급식을 위해 물류트럭이 도착합니다. 배달품을 옮기는 일은 물류트럭 직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은 트럭이 출입을 할 때마다 정문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1 또한 택배 내용물을 자세하게는 관찰하지 마십시오. 특히 영양제라고 적혀져 있는 물품은 더더욱 관찰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고열량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성장기의 어린이였으며 한때 섭취하였던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8번째, 오후 9시가 되었다면 학교 지하 1층에 있는 전기 보일러실에 찾아가 당직실을 제외한 그 모든 곳의 전등 및 난방을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여러분의 업무입니다. 다시 작동시키는 데는 최소 2시간이 걸리니 다음날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8-1 전기 보일러실은 바닥에 엉클어진 전선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니 걸려 넘어지거나 감전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현재 많은 감전사고로 인해 입구에 고무로 되어 있는 고무신을 준비해 두었으니 입장하시기 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더라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말아 주십시오. 9번째, 학교 앞에는 독서하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당직실에 들어가기 전 사전에 지급된 검은 천으로 반드시 소년 조각상의 눈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소녀 조각상은 학교가 설립되었을 때부터 존재했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번째, 당직실은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많이 클 것이며 비교를 하자면 여느 학교 교실만큼 클 것입니다. 또한
잠금 장치도 이중으로 되어 있어 보안이 철저한 편입니다. 학교인데 뭔 보안 장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 한마디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11번째,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오전 5시까지 당직실 밖으로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직실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대한 조용하게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TV를 시청하실 때도 볼륨 10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번째, 간혹 늦은 밤 누군가가 당직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는 무시하십시오. 그저 지하에서 들리는 소리일 것입니다. 13번째, 아침이 찾아오고 당직실에 나올 시간이 되었다면 다시 한 번 더 학교 곳곳 순찰을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복도에 쌓여져 있는 흙더미들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왔다 간 흔적입니다. 14번째, 학교를 지키는 직업은 큰 용기와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 또한 이 직업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몫이니 끝까지 책임져서 훌륭한 학교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황곡초 수의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까지가 황곡초 수의로서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수칙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으신 것 같으니 바로 수의일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생기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여기 제 번호요.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이 아저씨가 뭔 소리 하는 거야? 거기 3년 전에 불타가지고 폐학교 된 곳인데 거기를 왜 들어가 있어요? 빨리 나와요. 경비에서는 왜 입고 있는 거야? 여기 안내판 못 봤어요? 출입 금지. 이거 완전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경고. 여러분의 앞은 몇 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해 폐학교가 된 황곡초등학교이니 절대로 출입을 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75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 번호 SCP-075, 이름 부직성 달팽이,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75는 건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크기와 질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CP-075는 뛰어올라 발의 모공에서 분비되는 고농도의 부식성 용액을 먹이에 묻히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1-1 이때 분비되는 부식성 용액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보다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SCP-075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채취가 불가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용액의 부식력을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SCP-075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내 부식성 용기에 격리하고 동등한 내 부식성을 가진 보안실에 보관해둡니다. 실내의 습도는 항상 1%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SCP-075가 격리되어 있는 보안실의 습도가 어떤 이유로라도 1%가 넘어간다면 모든 인원은 즉각 대피하고 습도가 허용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합니다. 2-1 SCP-075의 격리실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은 MOPP 4등급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입 실험뿐만 아니라 수용액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만약 그와 유사한 용액이
SCP-075와 접촉된다면 그 구역을 즉각 폐쇄하고 습도가 허용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건조제로 채워야 합니다. 이때는 습도가 증가했을 때와는 다르게 해당 구역의 인원들은 대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SCP-075는 대형 달팽이와 비슷한 형태이며 길이 20cm, 폭 13cm로 손가락 6개가 난 손 또는 갈기손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와는 다르게 무게는 약 860kg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SCP-075는 주변이 완전히 건조해진다면 휴면 상태로 들어가므로 건조제는 개체를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개체의 분비물을 채취하려는 시도는 기진의 4등급 인원 전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가받은 인원은 SCP-075에게 개체가 분비하는 분비액을 포함한 어떤 액상용액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행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 수칙서를 수정하기 전이라서 수칙서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SCP-294를 이용하여 컵 한 잔분의 분비액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식에 내성이 있는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SCP-294에서 나온 컵이 왜 부식성의 내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험 또한 진행 중입니다.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75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적용지에서 탈출한 지 3달 정도 지났나. 나는 그곳에서 탈출한 후 지속적인 악몽에 시달렸고 이 악몽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중 하나 좋은 방법이 공기를 깨끗하게 한 후 취침하는 것. 믿기지는 않지만 지금 내 처지가 따질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기청정기를 구매해보았다. 그 안에는 보고 싶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에어림프 공기청정기 설명서라는 설명서와 공기청정기가 있을 뿐이었다. 에어림프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사와 다른 확실한 공기청정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늘 쾌적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단, 안전수칙을 지켜주십시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사용자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공기청정기의 택배 상자를 개봉한 이후 환불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환불을 시도하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우선 택배 상자에서 저희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필터에 비닐이 있을 것입니다. 비닐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십시오. 필터 내부에 먼지가 있을 경우 죄송하지만 먼지가 사라질 때까지 방치해 두십시오. 공기청정기는 100% 새 제품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지를 손, 기계, 바람 등으로 제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7일 이내에 먼지가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새 제품으로 교환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기청정기의 뒷부분에 에어림프 각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단지 정품을 확인하려는 절차입니다. 각인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때 0-1의 수칙을 꼭 지키십시오. 대부분의 가품에는 비용을 절약한다는 이유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의 전원 버튼 윗부분에 4개의 LED칸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앞의 절차를 잘 따르셨다면 시험삼아 전원을 켜보십시오. 저희 에어림프 공기청정기는 총 4칸의 LED가 있으며 LED의 색으로 공기의 심각성을 판단합니다. 첫 번째 칸은 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칸은 초미세먼지 수치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칸은 냄새 수치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 칸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청정, 초록색, 일반적,
주황색 주의 요망, 빨간색 경고, 검정색 심각. 그 외의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LED 칸들 위에 메인 LED가 존재합니다. 메인 LED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냄새 수치를 보여줍니다. 에러코드가 뜰 경우에도 메인 LED에 가장 먼저 표시됩니다. 에러코드에 관해서는 다음 장의 에러코드란을 참고하십시오. 다섯 번째, 공기청정기에는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는 공기청정기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게 만든 것이며 로봇 청소기와 같이 자동적으로 이동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퀴는 10초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고정됩니다. 여섯 번째, 저희 공기청정기에는 4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전원 버튼 아래에 있는 모드 전환 버튼을 눌러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1번 모드, 처음 전원을 켰을 때 모드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냄새를 청정시킵니다. 클린 부스터 모드, 일반 모드와 동일하지만 더 강력하게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전력 소비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작동 시 과열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러코드란을 참조하십시오. 건조 모드, 건조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에어림프만의 특수한 기술로 수통을 갈아 끼울 필요가 없습니다. 취침 모드, LED의 밝기가 낮아지며 소음을 최소한으로 낮춥니다. 단, 17시간 이상으로 이 모드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에러코드란을 참고하십시오. 7번째, 가끔 공기청정기의 LED가 보라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터 고장 신호입니다. 전용 AS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필터가 고장났을 때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터졌을 때 당신은 뛸 수 없습니다. 8번째, 어린아이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키즈락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면 삐빅 소리와 함께 어떤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키즈락을 해제할 때에도 전원 버튼을 5초 이상 누르십시오. 9번째, 에어림프 공기청소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점검할 때 꼭 확인하여야 하는 절차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과도하게 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필터보다 조금 더 안쪽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원을 한번 누른 뒤 메인 LED에 에러코드가 뜨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키즈락을 누르고 모든 버튼이 잘 눌리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500 이상이 뜨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필터 내부에 경고음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9-1 2번, 6번에 해당하는 경우 키즈락을 풀고 건조 모드로 5시간 정도 가동하여 주신 뒤 아이가 없더라도 키즈락 기능을 실행시켜 주십시오.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라는 음성이 뜨며 키즈락 기능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번째, 이 설명서를 버리지 마십시오. 11번째, 절대로 공기청정기를 분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공기청정기를 분해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특히 필터 안쪽은 분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매우 위험합니다. 12번째, 완벽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 내부에 소금물, 독극물, 바닷물 등 인체에 해로운 액체 또는 물질을 넣지는 마십시오. 13번째, 에어림프 공기청정기의 수명은 1에서 6년입니다. 그 이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6년 이후에는 내부에 있는 팬에 무언가가 갈리는 소리가 나며 어떤 청소년의 비명소리가 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에러코드란을 참고해 주십시오. 2030년 좀비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년이 흘렀다. 우리 인류는 항상 그래왔듯 악착같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 끔찍하고 황폐해진 세상에 적응했다. 나는 며칠 전 이곳에서 내 소중한 일을 잃었고 이곳에서 지낸다면
정신을 붙잡기 힘들 것 같아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곳을 거처로 삼을 것을 대비하여 생존 규칙을 남긴다. 내가 남긴 지난 메모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거부터 봤다면 이전에 남긴 메모부터 보길 바란다. 뭐 이거부터 봐도 상관은 없지만 이곳을 거처로 삼는다면 인간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좀비 개체들 외 특수 개체나 특히 동물 개체들도 많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반드시 내가 남긴 메모의 내용을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할 수 있게. 첫 번째, 좀비를 떠나 가장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사실상 집만 있을 뿐 그 외 나머지 모든 시설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말이다. 근처에 나무가 많아 장작으로 보일러를 가동할 수는 있지만 장작을 구하기 위해 감염된 동물들을 조심해야 한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일단 경계부터 할 것. 두 번째, 근처 하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수엄렛 개체를 목격할 수 있다. 수엄렛은 쥐가 감염된 개체들인데 최소 20마리 이상 떼를 지어서 목격된다. 이것들은 개체수가 많고 한 마리가 공격당하거나 죽게 되면 나머지 남은 개체들이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며 달려들 것이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들을 제거할 때는 총이나 칼 등 한 개체씩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폭발물이나 화염 등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2-1. 이들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대피로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폭발물로 처리하게 되면 폭발음을 듣고 저 멀리 떨어진 개체들까지 몰려오기 때문에 폭발물이 터진 후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개체들을 한번 제거하게 되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안심해도 괜찮을 것이다. 세 번째, 모기 개체는 이 절망적인 세계에 감염되지 않은 유일한 개체이다. 우리는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기를 연구하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기는 좀비든 사람이든 구분을 하지 않고 피를 빤다는 것이다. 이 말인즉 좀비의 피를 가지고 있는 모기에게 물린다면 좀비에게 물리지 않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3-1.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피부가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과할 정도로 주변에 모기향을 피워주는 것이 좋다. 모기향이 없다면 나뭇가지를 태워 연기가 끊기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2. 모기 개체는 원래는 1년생이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다년생인 경우가 있는데 이 개체는 여러 좀비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 치명적인 모기를 구별하는 방법은 수컷 모기처럼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 모기이다. 발견을 한다면 무조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걸 1순위로 하며 어쩔 수 없이 퇴치해야 한다면 새총이나 돌을 던져 배를 터뜨리도록 한다. 네 번째, 이 거처에 오면서 봤을 수많은 덫을 보면 알겠지만 날붙이를 이용한 덫보다는 그물과 같이 산채로 잡을 수 있는 덫을 추천한다. 날붙이를 이용한다면 감염된 고라니 종인 자고라니의 경우 덫에 걸리더라도 격렬한 행동으로 신체 일부가 잘려도 달려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물형 덫 혹은 구덩이 함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5번째,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 간혹가다 등산복을 입고 무언가 담겨있는 보자기를 들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개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체는 일반 드론 개체와 크게 다른 점은 없으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봐도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자기를 획득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약초나 먹을 수 있는 버섯 등을 구할 수 있다. 5-1. 이 거처보다 조금 더 깊은 곳으로 간다면 보이는 산장은 무조건 피해야만 한다. 해당 장소에서는 밤만 되면 불을 켜 주위에 감염된 사람 혹은 동물이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장에는 어떤 유용한 물건이 있을지는 모르나 간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6번째, 동물 개체의 좀비들을 다루는 인간형 좀비 개체가 발견되었다. 이들이 어떻게 좀비 개체를 다루는지 알 수 없지만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7번째, 박쥐종인 눈이 어두운 쥐의 경우 다른 개체보다도 한 가지 오감에 집중되어서 강해졌다. 그래서 5마리가 한 마리처럼 움직이며 각 개체마다 담당하는 감각이 달라 구별하려면 비트 구별법이 필요하다. 각 종류마다 감각기관이 더욱 커지거나 더욱 많은 움직임을 보인다. 8번째, 존보어 개체는 멧돼지가 감염된 개체이다. 이 개체는 동물일 때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먼저 어금니가 굉장히 커져서 마치 코끼리 상어와 같이 보이며 털은 회색빛이 도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1. 존버어는 되도록 덫에 걸려서 굶어 죽게 놔둬야 한다. 외부로부터 큰 충격이 가해지거나 신체에 관통상이나 배인 상처가 나면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 터져버린다. 이때 배출되는 가스와 혈액, 살점, 내장 등이 신체에 접촉이 된다면 해당 부위는 괴사가 진행되며 눈, 코, 입 등 신체 내부로 들어온다면 감염된다. 9번째, 이두사 개체는 머리가 2개 달린 감염된 뱀 개체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가 한쪽에 2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닌 앞과 뒤로 꼬리 부분 끝쪽에도 머리가 달려 있다. 이는 흔한 돌연변이가 아닌 뱀이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이유는 알 수 없다. 9-1. 이두사의 앞머리와 뒷머리는 각각 다른 특성이 있는데, 앞머리는 보통의 뱀처럼 독리가 있으며 다만 독 대신 좀비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뒷머리는 독리가 없는 대신 톱날과 같은 약 60개의 이빨이 자라나 한번 물리면 바로 떼어내기가 어렵다. 그 사이에 앞머리를 돌려 좀비 바이러스를 주입한다. 9-2. 앞머리가 향해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앞뒷머리 구별은 뒷머리가 앞머리 비해 크기가 약 2배 이상 크다. 고로 작은 머리가 앞머리이니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남겨둔 메모들은 이곳에서 약 2년간 머무르며 마주했던 개체들을 적어둔 것이다. 아직 다 적진 못했지만 다음 메모에는 계곡과 인근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 목격했던 개체들을 적어둘 예정이다. 폭만시청 2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 중 지켜야 하는 일련의 수칙들이 있으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폭만시청에서 공무원들을 도우며 여러 잡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테스트를 거쳐 뽑히셨으니 당신의 실력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근무 수칙서를 받고 다음날 오전 06시에 출근, 그 다음날 오전 06시에 퇴근하게 될 겁니다. 근무 중 잠깐의 취침도 허용되지 않으니 충분히 휴식하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출근해 주십시오. 출근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근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준 뒤 출근 확인서를 받으십시오. 청소 도구함에 있는 볼펜을 사용하여 서명해 주십시오. 오전 6시 25분이 되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시청 3층 오른편에 있는 시각 자료실의 바닥을 빗자루로 쓸어 주십시오.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았다가 퇴근 직전에 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단, 이 작업은 오전 7시 전까지는 마치십시오.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시되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됩니다. 오전 8시 30분까지 데스크 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데스크 왼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알약과 보라색 알약, 물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알약은 최소 20개 이상 있어야 하며 물은 15리터 이상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전 8시 40분이 되면 데스크 왼쪽 아래에 있는 2개의 약통과 물통을 챙겨서 13층으로 가십시오.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3층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층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등록된 지문과 10자리 이상의 비밀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문 앞에 2개의 약통과 물통을 두십시오. 약통 내부에 있는 약에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오전 9시가 되면 본격적인 청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후 12시까지 시청 곳곳을 청소하십시오. 단 13층 이상은 청소하지 마십시오. 청소 도중 구석에서 핸드폰만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을 보신 경우 해당 층으로 보안 요원을 호출하신 뒤 그가 그 자리를 못 벗어나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으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 그에게 1만 원을 주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지불한 금액은 시청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될 것입니다. 시각 자료실은 다시 청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입니다. 6층의 직원 휴게실에서 간단한 식사를 치르시고 휴식을 취하십시오.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서류 문서 전달 작업을 해야 합니다. 7층의 사무실의 노란색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전부 데스크 직원에게 넘기십시오. 서류 내부에 있는 문서는 절대 확인하지 마십시오. 적발 시 금일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건 물론 추가적인 배상금이 청구될 것입니다. 오후 3시쯤에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방문객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하더라도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닫힘, 열림, 신고 버튼을 포함한 모든 버튼이 13층일 것이며 13층의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추가적 대비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8층의 CCTV 관리실에서 13층의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CCTV 관리실 왼편에 있는 노란색 부적 5개를 13층 천장에 골고루 붙이십시오. 13층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십시오. 오후 7시가 되기 전에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십시오. 모든 수칙을 어겨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손님들을 내보낸 뒤 시청의 정문을 굳게 잠그십시오. 2차 잠금 장치까지 모두 잠그십시오. 오후 7시 30분에 7층으로 올라가서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십시오. 단, 풍만시청 관리부 직원들은 CCTV 관리실로 이동시키십시오. 오후 8시까지 13층으로 올라가서 부적이 찢어졌는지 검사하십시오. 부적이 찢어졌다면 무전기로 CCTV 관리실에 추가 부적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에게 지급한 2가지 약물은 피로회복약인 에도르파운과 공포저항 약물인 아독스입니다. 각각 초록색, 보라색을 띱니다. 2 약물을 동시에 복용할 수 없으며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2 약물 모두 최대 5알까지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치사량입니다. 오후 9시에 13층의 잠금 장치를 여십시오. 이때 아독스를 하나를 섭취하십시오. 비밀번호는 입니다. 문을 여는 즉시 강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부적이 떼지지 않기만을 기도하십시오. 부적이 떼지지 않았다면 오전 12시까지는 검은 형상의 그림자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창고의 문을 연 뒤 부적을 구하십시오. 3개의 부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전 12시가 되기 전에 하나의 부적은 당신의 등에 붙이고 2번째 부적은 당신의 혀에 붙이십시오. 소금물 하나를 먹으십시오. 부적 하나는 남겨두십시오. 오전 12시가 되면 그림자의 형체가 더 짙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독스 2개를 섭취해야만 합니다. 아독스 2개를 섭취하셨다면 그에게 최대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그에게 저를 따라오시면 이승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서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고 창고 안쪽으로 안내하십시오. 최대한 안쪽으로 안내하셨다면 그의 말을 기다리십시오. 그는 여기가 이승인가요? 와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에게 피로회복약을 하나 주고 약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면 완벽하게 이승을 가게 해주겠다고 하십시오. 그가 수긍하면 당장 뒤로 돌아 달리십시오. 오전 4시가 될 때까지 창고의 문을 지키십시오. 13층의 잠금 장치는 아직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창고 안에 그가 있을 때 13층의 잠금 장치가 잠겨버리면 그는 시청을 탈출할 것입니다. 정확히 오전 4시가 됐을 때 창고의 쇠사슬을 층층 감으십시오. 13층 전체에 있는 모든 부적을 떼서 창고 앞에 붙이십시오. 혀에 있는 부적을 떼서 바닥에 붙이십시오. 바닥에 붙인 부적 위에 앉아서 오전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아독스를 최대한 많이 섭취하십시오. 오전 5시가 되면 13층의 잠금 장치를 가동하고 8층의 CCTV 관리실로 가십시오. 단, 이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CCTV 관리실의 문이 잠겨있는 경우 노크를 해주십시오. 대답이 들려오는 경우 8층 복도 창문으로 뛰어내려 주십시오. 시청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 보상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들려오지 않을 경우 데스크로 내려가 에드로파온을 최대한 섭취하십시오. 오전 6시까지 어떻게든 버티십시오. 오전 6시가 되는 순간 시청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이때 정문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시청 주차장으로 달려가신 뒤 출근한 직원에게 신분증과 상황을 알리면 당신의 업무는 마무리됩니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폭만시청을 봤을 때 시청이 아닌 공사 현장이 보이는 현상은 정상이며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치신 것이 증명된다면 일주일 이내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